지난주에 이어 자개성 성격장애의 예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코호스는 자아 및 초자아의 다양한 통합 수준에서 기능하는 자기의 성격에 대한 그의 접근에서 예후의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낙관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접근의 결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가장 두드러진 일반적 변화는 내담자의 대상사랑 능력의 증가와 확장이다. 구체적인 변화는 나르시시즘 능력에서 일어난다. 코호스는 그가 치료한 결과 이상화된 부모상의 원초적 측면들이 자아 및 초자아의 일반적 구조, 부모상의 후기 전 오이디푸스 기적 및 오이디푸스 기적 측면 속으로 내재화되며 이것은 초자아의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기술했다. 거대 자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였다. 유아적 거대성은 점차 성격의 야망과 목적으로 변화되며 개인의 성숙을 추구하는 힘에 활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공할 권리라는 긍정적 감정을 유지시킨다. 필자 생각에 그리고 코호스에 발표된 논문을 토대로 살펴보면 그의 접근은 거대 자기의 좀 더 높은 수준의 기능과 나은 적응을 이끌어내는데 이것은 내담자가 거울 전이의 원시적 수준에서 더 적응적 수준으로 변화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필자가 거대 자기의 병리적 구조라고 생각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코호스의 연구에서 내담자 나르시시즘의 변화와 내담자 대상관계의 변화 사이에 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계성이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코호스의 접근이 갖는 효과에는 내담자의 거대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재교육 요소가 포함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남겨두어야 했던 한 가지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그러한 접근의 장기적 효과는 무엇인가? 혹은 그 문제에서 코호스의 접근과 필자가 그 개요를 설명한 대안적 접근 둘 모두의 장기적 효과는 무엇인가? 자기애성 성격 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한 가지 주된 검증 수단은 삶의 후기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위기에 대한 이들 내담자의 적응이다. 그들의 성격, 심리 내적 및 사회적 기능이 미치는 치료의 단계적 성과를 장기적 성과에서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주의 깊은 추수 연구가 필요하다. 일자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가능한 한 정신분석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코어스의 생각에 강하게 동의한다. 어떤 비교적 사소한 증상을 제외하고는 매우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사례에서나 지능, 재능, 행운, 성공이 결합하여 기저의 공허함과 지루함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만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결되지 않은 병리적 나르시시즘이 종종 생애 후반부 동안에 초래하는 파괴적 경향을 기억해야 한다. 필자 생각으로는 정신분석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성공적이라면 이들 사례에서 진전이란 그들의 병리적 나르시시즘의 해결, 정상적인 깊은 대상관계라는 맥락에서 정상적인 유아적 및 성인의 나르시시즘의 발달, 종종 극적으로 풍부한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병리적 나르시시즘은 장기적 예후가 좋지 않은데 심지어 표면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고 자신의 고통이나 문제에 대해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 내담자의 경우에도 그렇다. 보통 일생 동안 대부분의 자기애적 만족은 청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나타나는 점, 성인기 내내 자기애적 승리와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결국 노화, 만성질환, 신체적 및 심리적 한계, 무엇보다도 이별, 상실 및 외로움을 둘러싼 기본 갈등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대자기를 인간의 삶이 가진 약하고 한계가 있고 또한 무상한 본질에 직면시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자기의 성격에서 이러한 장기적 여기서 잠깐 보시면 어때요? 결국은 여기서 컨버가 코웃의 얘기를 하고 있죠. 코웃의 접근 방법으로 치료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컨버그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코웃은 어떠면은 대상 사랑이라는 개념, 오브젝트 러브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컨버그 입장에서는 내적 대상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적 대상 관계는 단순하게 사랑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공격성의 세계도 함께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리비도적인 측면과 어그레션이 가지고 있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다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어그레션을 중요하게 이렇게 다뤄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컴버그의 입장은 스파트니스 현대정신분석의 입장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코웃의 어떤 공감적인 측면, 이러한 기법들은 현대정신분석에서도 다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현대정신분석 조이닝이나 미러잉이라고 하는 기법들은 코웃의 개념, 코웃이 공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 건데, 한편에서는 코웃은 주로 파스티브한 트랜스퍼 중심으로 어떤 면 임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깊은 정신적인 병리가 있는 분들, 깊은 갈등 구조에 있는 분들을 돕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특히 공격성 이슈가 많은 분들을 다루는 데는 코웃의 기법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아마 이 컴버그 책 아까 읽으신 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 보여요. 자객적 환자들이 치료에 오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자객적인 성격이 주는 현실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객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중에 성공적인 사회적인 기준으로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세컨더리 게인이 워낙 많은 거죠. 이 병리적인 이런 패턴, 자기적인 성격 자체를 통해서 자기가 잃는 것도 많지만 자기가 힘든 것도 많지만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측면 때문에 이런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삶이 지속되는 한은 이분들은 치료에 오려고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에 부분을 다시 이제 컴버그 얘기대로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일생 동안 대부분의 자기애적 만족은 청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나타난다는 점. 성인기 내내 자기애적 승리와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결국 노화, 만성 질환, 신체적 및 심리적 한계, 무엇보다도 이별, 상실 및 외로움을 둘러싼 기본 갈등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대 자기를 인간의 삶이 가진 약하고 한계가 있고 또 무상한 본질에 직면시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게 코웃은 우리의 나르시시즘의 두 축을 어떤 거대 자기와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거대 자기가 결국은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거대 자기가 건강한 자기의 야망이나 목표, 지향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 실제로는 이 자객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 특히 노년기에 이르러서 큰 어려움들을 겪는 자객적인 성격 가지고 만족을 얻어낼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 이분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자기가 굉장히 활달하게 활동하는 기간 동안은 자기애적 성격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순간 그것이 현실적으로 자기의 노화와 신체적인 한계, 어떤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던 자기애적 만족들이 사라져갈 때 이분들이 자기를 지탱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직 이런 위기에 닥치기 전에 임상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운 시절에 이분들 스스로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치유받지 않은 자기애적 환자들을 왜 치유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애성 성격에서 이러한 장기적 현실에 대한 부인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는 극적으로 나타난다. 병리적 거대 자기의 영향을 받는 자기애성 성격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의식적으로도 자신의 영원한 젊음, 아름다움, 힘, 부를 확신하며 확인, 감탄, 안정성이 한없이 제공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거대성이라는 착각의 붕괴를 받아들이는 것은 평가절하된 자기, 즉 위험하고 가학적으로 좌절을 주고 또 복수심에 불타는 대상의 세계에 둘러싸인 굶주리고 공허하고 외로운 원시적 자기에 대한 위험하고 사라지지 않는 자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애성 성격이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 직면할 수밖에 없는 가장 두려운 경험은 아마도 사랑과 인간적 접촉이 없는 세계에 둘러싸이는 것일 것이다. 이 세계는 생물 대상이든 무생물 대상이든 이전에 마술적인 만족을 제공하던 특성을 상실해버린 비인간적인 세계이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정치인이었던 한 내담자는 심각한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울해졌고 깊은 패배감과 창피함을 경험하였다. 이와 함께 그의 정치적 반대자가 그의 패배를 만족한 듯 바라보고 있다는 환상이 나타났다. 그의 우울증은 감소되었다. 그는 은퇴하였지만 전에 그가 전문가로 일했던 정계를 평가절하하였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승자가 될 수 없는 정계를 자기애적으로 평가절하하였으며 직업적, 문화적, 지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반적으로 상실하였다. 그가 직업적으로, 지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이젠 더 이상 그를 흥분시키지도 그에게 그의 실패를 다시금 상기시키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직업적 일에만 여기서 예. 오역이 일어났어요. 오역이 일어난 게 그가 직업적으로 지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이젠 더 이상 그를 흥분시키지도 그에게 그의 실패를 다시금 상기시키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 얘기는 원문을 보면 his primary areas no longer seemed exciting. 그러니까 no longer seemed exciting까지는 맞아요. 더 이상 흥분시키지는 않는데 and reminded him again and again of his failure. 실패를 반복해서 상기시킨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기가 직업적으로 지적으로 관심이 가장 많았던 분야를 떠나고 싶어요. 더 이상 관심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느 분이 정치인이었다고 한다면 정치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실패했던 것을 반복해서 상기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번역이 거꾸로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세했던 영역, 자기가 잘했던 영역이 뒤에는 더 이상 자기가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완전히 평가절하하게 되죠. 정계를 평가절하하는 이유는 우선 흥미도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정계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자꾸 자기의 실패가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걸 평가절하해버리고 다시는 그 정계에서 하는 활동은 다 무의미한 거라고 이렇게 일축해버리는 이런 방어를 사용하겠죠. 아이들의 직업적 성공에 시기심을 느끼게 되고 그들과의 공감적 동일시를 통해 그 성공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점차 소외감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결국 지금의 심각하고 만성적인 우울증이 재발하였고 그런 것에 대한 애도 과정보다 무력한 분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뮤엘 베케트의 연극 유진 이오네스코의 의자와 왕은 퇴진하라에서 극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두려운 공허감과 쓸모없는 느낌, 자신의 가까운 환경에서 개인의 의미가 해체되는 것에 대한 공포는 필자가 보기에 노년기의 갈등이 자기애성 성격자에게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보여주는 것 같다. 상실 6이 실패에 대한 정상적 반응은 내재화된 대상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랑 및 자존감의 내재화된 원천이 재활성화되는 것이다. 그것은 좁은 내적 대상으로 불리는 보호 기능을 반영한다. 자아의 도움하에 일어나는 퇴행은 종종 보호적 성질을 가진 내재화된 대상관계를 재활성화시키는 퇴행이다. 이 퇴행은 다시 내담자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및 인간애와 가치체계 전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재활성화하고 강화하고 확장시킨다.
애도 과정의 훈습 능력, 사랑하는 능력, 사랑하는 사람 및 가치와의 동일시에서 공감과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자연으로의 초월감, 역사적 과정 속에서의 연속감, 사회적 혹은 문화적 집단과 하나 되는 느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상실과 실패 및 외로움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정상적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자기애성 성격 사례에서 자기애적 상실에 의해 시작되는 악순환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그 악순환에서는 재활성화된 궁핍감으로 인해 방어적 평가절하, 원시적 시기심, 공포가 자기애적 상실과 실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것은 특히 자기애적 내담자와 자기의 노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예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름다움, 부, 힘, 특히 창조성에 대한 만족을 이제는 젊은 세대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특히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른 사람의 행복 및 성취에 대한 점증하는 동일시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은 안타깝게도 자기애성 성격의 능력을 넘어선다. 따라서 병리적 나르시시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치료는 내담자에게 남겨진 전 세계에 걸쳐 그러한 능력의 궁극적 이득을 보여줄 수 있다. 자기애성 성격에 대한 임상 연구는 자기와의 관계, 주위의 타인 및 무생물 세계와의 관계가 내재화된 정상적 혹은 병리적 대상관계 발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랑을 주고받는 내적 대상의 세계를 상실하는 것은 자기 및 세상에 대한 의미의 상실을 초래한다. 정신병적 우울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랑과 의미의 상실을 알아차리는 두려운 단계를 나타낸다. 자기애성 성격은 이러한 상실에 대항해서 자신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낀다. 분열적인 정서적 해체 혹은 세상에 대한 편집적 재조직화. 반드시 이게 정신병적인 것은 아니다는 우울증의 파괴성에 대항하여 이들 내담자를 보호하려는 대안을 나타내지만 비인간화와 공허감의 초래라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내담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이들 사례의 경우 매우 장기간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보면 거의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의 치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자기애적 병리를 가지고 있지만 치료에 오지 않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치료받지 않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혈기왕성할 때는 거의 불편함이 없다고 우기고 자기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이게 우기면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거대자기로 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삶의 환경이 이 거대자기를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는 어떤 이분의 정서생활은 형편없지만 그런대로 세컨더리 게인을 통해서 자기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버텨내는데 이러한 거대자기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 세상, 특히 이분이 권력자인 경우는 권력을 놓았을 때 아니면 어떤 안정된 포지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자연으로서 살아야 될 때 아니면 노년기에 들어섰을 때 이때 이분들이 자기의 삶을 감당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분들을 치료하는 게 그만큼 힘들지만 이분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거의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이분들을 치료할 필요성이 얼마나 표면적으로 보면 거의 정상적이라기보다 오히려 더 일반 사람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이분들을 도와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컴버그가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느낀 거 잠깐 나눠보는 시간 갖죠. 특히 정치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하는 일 자체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것으로 그 위치가 확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잘 내려오는 것이 특히나 더 힘드는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이루기 어려운 참자나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내적 성장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거나 그런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너무나 그 이면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 갖고 본인이 그걸 지탱하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는 우리가 주위에도 크고 작게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들이죠. 사실은 주위에서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앞으로 그 노인 상담 측면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헌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위기에 가기 이전에 말하자면 어쩌면 꼭 노인 상담으로 보기보다는 작년층부터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페르소나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이 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역할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자기가 동일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그게 페르소나가 자기가 동일시 됐다는 것도 어쩌면 나르시즘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바로. 그런 면인데 그거는 젊은 사람들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서 내가 뭘 하던 것에서 말하자 어느 조직에서 가장 그 무슨 장이잖아요. 높은 자리에 한번 앉았던 사람들은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 예,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페르소나를 잘 뭐 이렇게 변화를 못 준다가 아니라 나르시시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삶이 그런 패턴으로 계속 되어 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보통 문화적으로도 그런 게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를 받아서 삶의 질을 더 좋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긴 한데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어려운 일들이죠. 네.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그들과 같이 있으면은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치료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되어서 참 이게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근데 뭐 사회 구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종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하여튼 그런 거 많은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삶을 이제 이끌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자체가 그 지금 컨버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상적인 그런 상황처럼 보일 정도로 현실 세계에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치료 자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요. 굉장한 도전이죠. 그 본인이 수긍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스스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는 치료에 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실패하거나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못 견뎌서 치료에 오도록 이렇게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이분들이 치료에 오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참 스스로도 자기를 돕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남의 주위의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굉장히 어렵죠. 치료의 온도를 어떻게, 먼저 말씀하세요. 네, 같은 말씀인데 그분들 그런 분들이 오면은 치료해 와가지고 뭐라 하면은 이게 딱 제껴가지고 나 한번 치료해 보라고. 웃으실 때가 그래도 희미하게 웃으실 때가 과거의 어떤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치료라는 것이 또 공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지가 너무나 힘든 도전일 것 같아요. 그 전에 상담하는 영상을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치료자가 젊은 사람이거든요. 치료 받으러 온 분은 그룹의 뭐 회장쯤 되는 분이고 딱 와가지고 딱 영맨이래요. 젊은 친구 나 한번 고쳐봐. 이래. 나는 괜찮은데 자꾸 와이프가 내가 이상하다 그런다고.
보냈으니까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왔지만은 나 한번 고쳐봐. 그 상황인데 세션 할 때마다 계속 치료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또 막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 목사가 이제 젊은 경우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젊어서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 하고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아니면 뭐 경험이 부족해서 지금 그러시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저기 첫 번째 시간이랑 연결시키면은 또 앞에 그 치료자가 된 사람이나 교회 이제 영적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있잖아요. 네. 그 불안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형성하고 있는 그 타협 형성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건지를 잘 감을 못 잡고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하고 딱 맞닥뜨리면은 갑자기 막 밸런스가 깨지면서 불안에 휩싸여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타입 형성이 일어나 가지고 그때부터 이야기가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치료해내지 못한다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 그렇죠. 그 영맨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은 화가 난 것을 막 혼자서 풀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화가 날 정도가 돼버리면은 그 내담자를 대하고 있을 동안 건강한 타입 형성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치료하려면은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그런 이 나르시시즘의 문제 있거나 경계선 있는 사람들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내적인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가 그 생각하면은 역시나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의 나르시시즘이 해결이 돼 있어야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문제가. 네, 제 나르시시즘은 그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착각인 거예요. 친구가 그랬을 때 제가 애를 쓰면서 과거에는 애를 쓰면서 야, 네가 그게 아니다. 얼마나 그거 응? 근데 얼마나 굉장히 제가 애를 많이 쓴 거죠. 근데 저는 이은수 선생님이나 강 목사님이나 이제 치료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가끔가다 적절한 좌절 내지는 의도적은 아니었는데 저는 제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도 나름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역전이를 바르게 소화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역전이 저항을 일으키게 되면 그 역전이 정서 때문에 내가 막 무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내 나르시즘이 또 건드려지잖아요. 이 사람이 나르시즘을 다가오게 되면. 그러면 이 나르시즘에서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예, 무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아요. 제가 그런데 굉장히 그런 걸 갖고 있어서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 번 이게 그게 되면은 너 이 정도도 못 견뎌? 그러면 더한 그 도전을 계속 준단 말이죠. 그렇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저는 비슷한 마음이 들었었지만 아무튼 내담자일 경우에도 이게 그냥 테크닉의 문제는 아닌데 어떤 경우가 이 사람들의 치료에 일단 응하게 할까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 나를 치료해봐 했을 때도 금방 기가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련하고 굉장히 근데 어떤 이제 경험이 많은 치료자 같은 경우엔 수법의전 하면서 이런 케이스들이 나와요. 대부분 치료자들이 다 학력이 다 대학 나오고 이렇게 정신분석가가 되고 하지만 공부를 많이 했지만 무슨 하버드를 나온 것도 아니고 꼭 에스대를 나온 것도 아닌데 유명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오는 경우. 그 한국에서 에스대를 나왔거나 미국에서 하버드나 예일을 나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내담자로 왔을 때 상담자들이 굉장한 역전을 겪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건 우선 기가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도 생겨나고 또 한편에서는 반대로 이 사람에게 또 좀 더 통제해야 하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분이 인텔렉츄얼하게 굉장히 파워풀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내 남자로 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잘 정서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죠. 저분이 나보다 잘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저분은 그 잘난 부분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저분의 취약한 정서 상태 때문에 왔기 때문에 저분을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이 통찰을 가져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가 죽어버리면 처음부터. 그래서 저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러는데 조금 더 이분들이 얼마나 취약한 정서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인가에 대한 통찰들을 좀 하도록 도와드리면 그게 안정이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왔는가를 봐야 된다. 그리고 말을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거지로 그랜디오스 셀프를 가지고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디소시에이션 시켜서 자기는 괜찮은 것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도 어느 경우에 그게 두려워서 그랜디오스 셀프를 더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이분들이 성공한 사람이 다 이런 자기적 성격 장애자는 아니죠.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균형 있는 삶을 산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데 이분들은 삶 속에서 이런 자기적인 성격 구조가 아주 초기에 형성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나중에 성공하고 안 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분들은 데미지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구조 베이직 컨플릭이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갈등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불안이나 우울이 있어서 어떤 방어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는 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이분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아픈 부분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점에서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는 영역들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잘난 모습으로 계속 하이 영맨 하는 이 부분이 방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분의 취약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거대 자기가 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겁쟁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가장 겁쟁이여서 이분들은 계속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한국에서 왜 그 영화에서 뭐 드라마가 영화인가 뭐 나 이래 나온 여자예요 하는 말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교회에서도 자주 겪거든요. 목사들 중에 꼭 서울대 나오고 그렇게 한 사람보다는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일반 대학 못 가고 또 신학교 중에서도 지방에 있는 신학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먼저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했니 못했니 막 점수로 나누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그렇지만 지나 보면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 각자가 영역이 다른 거고 할 수 있는 게 다른 건데 그걸 그때 거의 뭐 한국은 국영수 하냐 못하냐 가지고 판가름을 지어버렸지만은 거기서 자괴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학교 이야기만 나왔다 그러면은 막 딴청하고 막 이러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딱 결국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심리 내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이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나르시시즘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라면은 자기 나르시시즘 오는 사람을 그걸 가지고 깎아내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수용해주고 바로 그거죠. 예, 잘났다고 하면 예 맞죠. 저는 그런 거 못했지만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근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이렇게 되면은 벌써 인정해줬는데 갑자기 허를 찌르는 게 뭐냐면은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되물어보면서 접근해 나가면은 서서히 하나씩 나오는 게 뭐 불평을 하든지 화를 내든지 그럼 거기서 받아들일 때 나한테 불평하거나 화낸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구나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학교 이야기가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자기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아주 좋은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소리를 허장성세를 부리지만 굉장히 취약한 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당신은 허장성세하고 있어라고 하면 큰 사고가 나버려요. 당신 겁쟁이지 하고 물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자체, 그러니까 진실 자체가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방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허장성세를 하는 것도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이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이분들도 무죄예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리를 여기도 적용하셔야 된다.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나를 제압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그거 자체가 저 사람이 인텐셔널리 그러는 게 아니고 저분의 무의식이 자기의 허약함을 방어하는 패턴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분 패턴화돼서 항상 저러고 있다는 거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을 수용해주고 포용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격성이나 어떤 무자비함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그냥 담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을 있는 그대로 모습대로 내가 보는 그대로 이분에게 통찰을 주겠다고, 사실은 선생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어떤 해석적인 접근, 이분에게 교육적인 접근으로 들어가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 통찰이 생겨야 되는데 그 통찰은 이분 스스로 통찰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본인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가 이분에게 당신 주제를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당신은 사실은 겁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 제 앞에서 아주 용기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라고 하면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분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정면으로 컨프런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분들하고 화해를 해낼 길이 없어지죠. 이분들에게 그 통찰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불안과 불안으로 만났을 때 이제 일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불안이 아까 그 1교시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실제로 내용하고 다르게 불안이 드러나지는 거는 엉뚱한 데서 드러나니까 결국은 그 불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상담자도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교묘하게 그 불안으로 자기를 보호하면서 내담자를 대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치료적인 그런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역전이 반응만 서로 간에 뭐 일어나 가지고 갈등이 고르게 깊어지는데 결국은 불안이 다른 불안을 갖다가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오히려 끌어와 버리는 그런 수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자기의 불안을 소화하지 못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 중에 상담자가 가지는 주관적인 역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환자인지 알 수 없게 돼버리잖아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양파 껍질 같아가지고요. 이게 겹겹이로 막 이게 서로 간에 그 불안과 그 갈등이라는 게 막 겹겹이 쌓여서 가지고 그냥 딱 액면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교재를 쓴 찰스 브레너도 그 사례를 굉장히 정교하게 쓰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례를 그렇게 정교하게 쓰고 있지만 그건 하루에 한두 세션에 된 게 아니고 오랜 치료 과정 속에서 이게 드러나는,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처음 이분을 만나서 돕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통찰이 안 생겨요. 처음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 중심으로 천천히 따라가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서서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 구조가 이분들이 안전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표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분 안에 있는 갈등 구조나
불안이나 우울 이런 이분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 속에 어떤 타협 형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차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떤 프로이드가 우리의 심리 상태를 탐구하는 하나의 고고학자가 과거의 유물을 발굴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우리의 마음의 층인 여러 레이어가 있는데 우선 표층에 있는 것부터 조금씩 걷어내면 그 다음 층이 나오고 그 다음 층에 또 덮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하는 타협 형성 과정 속에서 각각 어느 시기마다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의 심리적인 저층 어느 지점에서 이런 역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내담자들을 만나다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해석적인 접근이 가능한 신경증적 상태, 말하자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중심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지점에 가면은 굉장히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한 지점, 그래서 프리에더프란 지점으로 그냥 이분이 퇴행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심리 어떤 표층에서 바로 조금 더 밑바닥의 층, 저층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임상에서 실제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프리에더프란 지점으로 리그레션 되면서 이분이 우리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온통 미움만으로 가득 찬 대상 아니면 가장 이상적인 대상 이렇게 대상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올 굿이거나 올 배드인 대상으로만 이분은 대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이제 이런 분열된 지점으로까지 퇴행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층이 여러 층이 있다고 우리가 이미지널리 생각할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 이분은 내가 이분의 어떤 무의식의 어느 부분에 만나고 있는 거지. 그것도 어떤 무의식 속에도 프리에더프란 지점이 있고 에더프란 지점이 있는 거죠. 어느 시대에 어느 시절의 정서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의 발달 과정을 치면 어느 발달 과정 구강기나 학문기 이 시기의 정서 상태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남근기 펠릭 피어리드나 에더펄 피어리드에서 이분이 느끼고 있는 것인지 그게 조금씩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꺼번에 다 통찰해야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사람을 장기적으로 여러분 일상 삶에서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도 조금씩 이분이 실제 어느 상황들이 조금씩 펼쳐지면서 이분의 상태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날 때는 그때 이분의 심리 상태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고 덮여 있었던 상태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조금 더 복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어떤 레이어가 있으면 그 벗겨지기 전의 상황은 그 사람에게는 현실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네. 벗겨지기 이전 상태가 자기가 인식하는 것만 가지고 이 분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조금 더 깊이 자기는 통찰이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너는 지금 이게 진짜가 아니야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딱 정서적인 단절이 일어나는 거.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모순되어 있지만은 현실로서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그거를 발견하면서 자기의 모순된 이면에 있는 무언가를 찾기 전까지는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줘야, 받아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분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까지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를 내가 미리 앞당겨서 이분에게 통찰을 주겠다고 한다면 이분은 굉장히 치매적으로 느끼고 공격적으로 느껴버릴 수. 보통 이제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한테는
그 너는 지금 너의 본 모습을 감추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적질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럴 수 있죠. 예. 안 그러면은 그 못마땅한 표정들이나 못마땅한 그런 모습을 자꾸 비춰주게 되면은 말은 안 하더라도 관계가 자꾸 멀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돕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게 기본적이겠죠.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이분이 수용할 수 없어서 말하자면 저항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상황으로 끌고 간다면 실패 시점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임상적으로는 컴버그처럼 이 해석 중심, 통찰 중심으로 이렇게 치료 세팅을 끌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컴버그는 필요할 경우에는 입원을 시키면서까지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어쩌면 현대정신분석 입장에서 하지 않은 어떤 해석 중심의 어떤 치료를 강행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치료 환경 자체가 구조화를 단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일반 상담 치료에서는 이 방법을 그대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현대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밖에는 접근이 안 되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여러 이론을 배우지만 우리가 이번 이 책을 다루고 또 다른 분석가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유가 컴버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강점도 배우지만 다른 분석가들은 또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거가 각각 달라요. 다르니까 이제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컴버그의 환자층을 다루는 것하고 우리가 일상 삶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일반 상담실에서 만나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이론을 배우면 조금 더 쉽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터벤션이 각각 다르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